7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바둑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명석한 머리와 강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혜연 프로바둑 기사인데요. 이 강철 바둑여제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입니다. 유명인사니까 그쯤은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조혜연 구단의 말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스토킹 처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연 구단이 육성으로 전하는 스토킹 공포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죽어야 끝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토론회 제목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였습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스토킹의 공포를 털어놓는 여성은 바둑 여제라고 불리는 조혜연 구단입니다. 제가 이제 스토킹 피해 당사자로서 이제 너무 절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 근데 제가 겪은 일들을 뭐 다 말씀드리기엔 쉬우면 너무 작습니다. 사실 뭐 3시간 이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어야 끝난다.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좀 과장되고 뭘 그 정도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그렇게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걸까? 유명 프로기사다 보니 20대부터 바둑팬 등으로부터 이런저런 스토킹이 있었긴 했지만 1년 전 나타난 40대 정모 씨라는 사람은 차원과 강도가 달랐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조혜연 구단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운영하는 바둑 아카데미 학원 빌딩벽에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낙서들을 계속 휘갈겨 놓기도 했습니다. 스토커가 난동을 부린 이후로 저희 수강생의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일단 뭔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일상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의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커가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112에 신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커들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도보 100m 거리에 경찰서가 있으면 그래도 스토커들이 경찰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 경찰서에서 도보 100m 거리인 바둑 아카데미를 그 스토커가 무서워서 차렸는데요. 이거 경찰이 계시거나 말거나 이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스토커 분은. 경찰이 와도 스토커는 왜 남녀 사이 일에 끼어드냐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공권력은 스토커한테 그다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분들이 112 신고를 해서 둘러싸고 있어도 경찰분한테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쟤 만나러 왔어. 내가 뭐 내일도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경찰분한테 협박을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도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경찰이 법이 뭘 어떻게 해준 건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분들은 뭐 제가 아직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소주병 들고 있지만 내려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문을 잠궈가지고 이 사람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으면 가택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견디다 못한 조혜연 구단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흉악한 스토커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살고 있다며 스토커를 구속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바둑 여제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가해자 정 씨는 우여곡절 끝에 벽에 낙서를 한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스토커 정 씨는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혜연 구단에 태연히 협박 편지를 보내와 소름과 공포를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스토커 자체는 별로 반성이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낙서의 필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두 글자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고 조혜연 구단은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스토커가 하는 이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갈수록 잔혹해지고 뻔뻔해집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구속 송치돼 있는 스토커가 절대 저를 찾아오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에게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에.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스토킹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극한의 공포로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따라다님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계속해서 스토킹을 왜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른바 진상고객 짓을 하다 스토킹으로 이어져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한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 국회 토론회 제목이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인 것도 스토킹이 강간이나 살인 같은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강력범죄의 전조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1심 유죄 판결문 1185건을 내용 분석한 결과 스토킹이 있었던 친밀한 파트너 살인이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관련 유죄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스토킹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고 통상 친밀한 파트너 살인 범주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지칭하는 점, 재판부가 판결문에 스토킹을 따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스토킹과 살인 관련 범죄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이수정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스토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인득 사건처럼 전 배우자 또는 전 애인이 아니어도 스토킹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데이터에는 지금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이제 뭐 어떤 면식 관계가 아닌 케이스, 지금 류혜연 바둑기사 사건처럼 전혀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 사건들은 전부 배제된 이제 상황에서 분석되었음을 좀. 여기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스토킹이 있었던 살인 사건의 경우 전체의 64%가 집이나 직장 등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벌어졌고 음주를 안 한 경우가 76.5%, 가해자의 66.9%는 미리 흉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열의 7건은 맨정신에 미리 작정하고 흉기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계획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은 이런 현실과 상당 부분 괴리돼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문에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스토킹이 있는 파트너 살인도 전부 동기가 우발적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은 전부 계획적이지 우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발 살인으로 취급되는지. 범행 동기에선 공통적으로 집착이 거부되는 데서 오는 열등감과 질투,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 절반은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형태로 발현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 좀 따라다니는 걸 무슨 정색하고 처벌하냐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안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뭐 어떻게 보면은 좌절감은 뭐냐면 얼만큼 심각한 범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뭐 공포스럽기 짝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포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일반화가 되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엔 현재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모두 4건의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의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스토킹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말 희화화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날 국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선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법안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수 위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번번이 법서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스토킹 처벌법 실질화와 관련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업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뭐 조혜영 바둑기사 사례나 뭐 다른 것들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게 뭐 아예 없었던 건가요? 뭐 처벌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스토킹 지금 범죄가 실제로 우리 법에도 이제 규정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그 처벌이 고작 그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는 정도의 대단히 약한 처벌이어서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스토킹 범죄 그 자체의 형량이 너무 약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스토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가해자가 이제 저지른 별도의 혐의들 예컨대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박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형량을 높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스토킹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입법 노력이 그간에 뭐 없었나요? 네, 국회에서 입법 이제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19대 국회에서도 보면 계속 발의가 되어 왔지만 이제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뭐 따져 보니까 지금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모두 14차례나 발의가 되었었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속담도 그렇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뭐냐면 10번 찍는다는 거는 사실 스토킹이에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율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기 등을 이제 이용을 하면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닌데 이것도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스토킹 범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법정 최고형이 3년 내지는 5년이라는 거는 실제 그 처벌 수위는 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때 좀 그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바둑 기사 사례도 보면은 제가 그분이 이제 이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았는데 112에 범죄 신고를 8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8번을 해서 그 8번 범죄 신고했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수사관이 그 가해자를 이제 임의 동행을 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4시간 만에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서 이제 바로 풀려나자마자 피해자를 또 스토킹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최초 신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이제 임의동행 하든가 아니면은 체포를 하든가 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따라다니면 구속되고 나중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여태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하는 국회이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좀 일을 좀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네. 본회의까지도 가결시켜서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런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런 스토킹 범죄에 근절돼야 되니까 좀 제대로 된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형량 총 징역 30년보다 10년이 감경된 형량입니다.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졌다고 해도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는 땅 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상 토지 청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거래로 금 100톤을 사겠다며 판매자를 불러내 둔기로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 대해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범의 지시를 따랐다는 등 소설 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변호인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연애 감정으로 합의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기춘은 17살 A양을 성폭행하고 16살 B양과 10차례 성관계를 가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